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서글픈 이야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일본, 호주와 북폭 훈련으로 보이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은 배제되었습니다. 북폭 훈련.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일본 자위대의 통합막료간부, 우리가 지금 합참이죠. 이 통합막료간부의 2월 12일자 브리핑 내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괌에서 미국, 일본, 호주가 참가하는 대규모 항공작전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다. 이번 연합훈련에 항공자위대는 전투기 14대, 조기경보기 2대, 수송기 4대, 공중급유기 1대 등 21대의 항공기와 450여 명의 병력을 참가시킬 것이다. 훈련은 원정군 전투훈련으로서 방공,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공중수송, 탐색구조훈련, 공중급유 등의 훈련이 포함될 것이며 이와 별도로 인도적 지원 및 재해 구호 활동과 관련한 훈련도 실시할 것이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미국, 일본, 호주가 같이 군사 훈련을 하면 이 호주의 어떤 그 지리적 특성상 퍼뜩 중국 때문에 남중국해 관련해서 훈련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훈련을 제목만 보고는 중국 관련해서 지금 연합훈련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제목에 북폭이라고 지었냐라고 하면 이 내용 때문입니다. 바로 훈련 내용에 방공, 공대공, 공대지, 전자전, 공중수송, 탐색구조훈련, 공중급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대함 전투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공대함, 즉 공중에서 전투기들이 중국의 군함을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는 공대함이 없고 공대지가 있습니다. 즉 지상을 폭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중국과 지금 날선 어떤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또 일본도 마찬가지라 하더라도 어떻게 중국의 영토를 폭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 훈련은 미국과 일본, 호주가 같이 참가할 수 있는 훈련의 대상은 이 지역에서는 중국과 북한인데, 공대함이 없고, 즉 함정을 폭격하는 훈련이 없고, 공대지, 즉 지상 영토를 공격하는 훈련만 있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상대가 북한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 장면입니다. 대단히 지금 현재 상황과는 조금 배치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미북 정상회담, 즉 2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여기에 그 인근에서 괌에서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미국과 일본, 호주가 북한을 폭격하는 것과 을 연상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다, 정상회담을 하는데, 이거 상당히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이것이 바로 미국의 외교 전략이다라는 것은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항상 우리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을 같이 해왔던 적이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니까 우리 행동도 지금 우리는 부드럽게 할게.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군부대 순시를 가더라도 과거에는 당연히 전방지역의 부대들을 갔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합참의장, 박한계 합참의장이 전방부대가 아니고 군부대 시찰을 어디에 갔습니까? 목포에 있는 해군 상암대를 갔습니다. 광주에 있는 공군 1 전투비행단을 갔습니다. 공군 1 전투비행단은 뭐 요즘은 전투비행단이라기보다는 거의 훈련비행단에 가까운 그런 비행단입니다. 그리고 그 육군부대도 31사단을 갔습니다. 지역방위 향토사단이죠. 그런 데를 갔습니다. 즉 북한하고 관계없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일부러 강하게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인데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자 여기에 평화를 줄 테니까 이 평화를 원하려거든 내 손을 잡아라. 잡지 않으면 이 왼쪽에는 주먹이 있다. 바로 너를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이 그동안 미국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그 일본이 참가하는 이 훈련에 일본이 어떤 전력을 포함시키길래 또 제가 이렇게 이건 북한 폭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가장 공대공 전투 성능이 좋은 F-15CJ 그리고 DJ 개량형 전투기를 포함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 200대 정도 가지고 있는 F-15 전투기 중에서 최신형으로 개량된 전투기들인데 최고 속도는 마 2.5 그리고 두 차례 개량을 실시해서 F-15K보다 우수한 공대공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20년부터는 제즘 그리고 LIASM 즉 그 인공지능 그런 순항 미사일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공대공 능력만 가지게 되지만 2020년부터는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까지 가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전투기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번 훈련에 포함되고요. 또 이 일본 국산 전투기인데 F2A 이게 이제 그 F-16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사실은 미국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한 일본의 국산 전투기예요. 생긴 건 F-16하고 거의 흡사하게 생겼지만 F-16보다 덩치가 조금 더 큽니다. 사진 언뜻 봐도 이 그 헤드 조종사가 타고 있는 저 부분만 봐도 조금 더 둥그런 것이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이제 일본이 대함 공격, 즉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었는데 이번 그 일본 통합망료간부의 브리핑에 의하면 공대지 그런 작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는 대함 공격보다는 대지상 공격 능력, 즉 지상을 폭격하는 그런 무장을 탑재하고 참가를 하는 것이죠. 항공자위대는 이것을 한 90대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아주 고성능의 A사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부터 역시 이 F2A도 제즘과 LIASM, AI 기반 순항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의 운용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F-15CJ, DJ 그리고 F2A 이런 한 300대 가량의 전투기에다가 제즘과 LIASM의 운용 능력을 포함시키는 일본은 지금 도입하게 되는 F-35와 더불어서 거의 뭐 400대 가량의 최신형 전투기 그리고 강력한 공대지 능력을 가진 전투기들을 보유하게 되는 세계 최정상의 공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일본은 이번에 이 E2C 항공자위대 주력의 조기 경보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일본은 이 E2C를 1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60km 탐지거리가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한 560km 되는데 여기에 있는 2000개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교전 장비를 탑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이것을 개량한 E2D 도입 예정에 있는데 현재는 E2C죠. 자, 그럼 왜 스트라이크 패키지냐 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 때문입니다. U125라고 하는 이 비행기인데 뭐 외견을 보면 우리 백두나 금강정찰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전투기는 아닙니다. 자, 그림 보시겠는데요. 조종석 및 즉 동체 하부에 보면 둥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바로 탐색용 레이더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적을 공격하다가 적진에 조난을 당한, 즉 격추가 되어서 지대공 미사일이든지 아니면 적의 항공기로부터 공중전을 하다가 뭐 격추되었든지 어떻게 해서 적진에 떨어져 있는 조종사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서 이 레이더를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적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우리 조종사가 적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빨리 찾아서 그리고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나면은 UH-60 헬기들을 보내서 조종사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공격 편대군을 운영을 할 때는 항상 우리 비행기가, 우리 전투기가, 폭격기들이 적에게 격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적진에 있는 조종사를 구출해 오는 그 훈련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번에 U125라고 하는 이 그 항공자위대 소속의 군안 수색기까지 동원하는 대규모 스트라이크 패키지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KC-767 공중급유기까지 하나 딸려서 보냅니다.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전투기들과 조기 경보기 그리고 이 비행기들은 모두가 큐슈에 있는 시키 기지 그리고 오키나와에 있는 나하 기지, 즉 한반도 동남단에 있는 그런 기지들에서만 차출이 된 겁니다. 즉 혼슈나 홋카이도 이런 쪽에 있는 한반도 동부 그리고 북부 지역에 있는 일본 항공자위대의 비행기들은 오지 않고 전부 동부와 남부 지역에 있는 비행기들만 차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미군을 도와서 개전 첫날 미국의 B-52 폭격기 그리고 B-2 폭격기들 엄호해서 오키나와에서부터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을 대량으로 투발하는 제주도 남단 지역까지 호위해서 오는 그 세력들과 함께 그 한반도에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 이번에 참가를 했다라는 것이 아주 눈여겨볼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호주는 또 어떤 전력을 보내는 것이냐 한번 보면요. FA-18 슈퍼호넷 중에서도 호주는 이 원정 타격기, 장거리 타격기로 슈퍼호넷 복자형인 F형만 구입을 했는데 24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바로 호주는 그 F-18CD형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리고 FA-18 슈퍼호넷 F형을 가지고 폭격을 하게 되는 그런 공군력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부 폭격만 담당하는 이 슈퍼호넷 F형들만 참가를 하게 됩니다. 즉 호주 공군이 이번에 맡은 임무는 폭격입니다. 폭격. 그리고 그 폭격을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EA-18G 그라울러 전자전 공격기가 같이 오게 됩니다. 호주 공군에 그라울러가 있죠. 그래서 전자전 공격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폭격하기로 가기 전에 그라울러가 먼저 가서 전자전 제밍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적의 레이더들을 먹통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이 슈퍼호넷 F형들이 가서 폭격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인데 이번 작전에서 훈련에서 호주는 전형적인 지상 폭격, 즉 레이더 폭격 임무를 주로 하게 되는 그런 구성으로 보이게 됩니다. 즉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상 폭격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전력들을 이번 훈련에 참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F-15J들을 참가를 시키죠. 그 F-15J들이 호위하는 주공은 바로 B-52H입니다. 미국은 지금 괌에 주둔하고 있는 이 제23 폭격 비행대의 이 B-52H를 참가를 시킵니다. 23 폭격 비행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제5 폭격 비행단 소속으로 전략 타격이 주 임무입니다. 핵 공격하는 거죠. 핵 그리고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AGM-86 미사일과 B-61 핵폭탄을 주로 운용을 하며 재래식 폭격 임무도 지원을 합니다. 1월 14일 날 일부 기체가 앤더슨 기지, 즉 괌에 순환 배치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1월 14일 이후에 보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죠. 이런 것들과 같이 일본, 호주가 같이 연합훈련을 한다. 이거는 한반도 남쪽에 즉 그 북한의 방공망을 초전에 제압하는 그 위치가 바로 제주도 남쪽에서 대량의 미사일을 쏘는 겁니다. 그 임무를 F-15CJ들이 해주고 그 다음에 F-2와 호주의 F-18들이 가세해서 물론 미국의 항공기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방공망 그리고 북한의 핵심 시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번 이게 스트라이크 패키지 훈련인데 B-52를
F-15들 그리고 F-18들이 호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들이 도대체 뭘 할 것이냐? 바로 김정은 있는 평양 그리고 핵시설 이런 것들을 타격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다 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것이죠. 왜냐? 지금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너 죽인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보도해드렸지만은 블루리치 전쟁 지휘함이 지금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 떼놓고 보면은 뭐 부산에 친선 행사하러 들어왔다든지 뭐 이렇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사실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북한에게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채찍도 결코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채찍을 들 때 우리 대한민국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진 보면 미국의 B-1B 폭격기를 일본의 F-15들이 호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항상 미국의 폭격기들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한국 공군이 호위를 했었습니다. 뭐 호위를 한다. 조금 듣기에 거북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연합작전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빠지고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아니죠. 지금 미국에게 등을 돌리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면서 세계 각국이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겪게 될 건지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미국을 배제하고 유럽군을 따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반미 전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 자동차를 직도입하는 외국 자동차가 우리 안보에 위해된다 해가지고 독일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식으로 미국에게 보복을 당했을 때 과연 생존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또 대한민국을 그렇게 보복했을 때 우리의 국제 신뢰도 신용도 얼마나 추락할지 가늠이 되십니까? 미국과의 군사동맹은 군사 분야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로도 바로 파급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바로 파급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편에 서 있기 때문에 APEC이든 아세안이든 이런 국제회의에 갔을 때 대한민국 주변에 다른 나라 정상들이 악수하러 오고 말을 걸러 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과 반대편에 또는 미국과 원거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 대통령에게 악수를 청할 것이며 말을 걸겠습니까? 괜히 그러다가 미국에 찍힐 건데요.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미국과의 반대 어떤 그 전선을 취하는 것이 마치 깨어있는 시민 또 앞서가는 선각자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심한 착각이죠. 아닙니다. 미국과 같이 갔을 때 우리는 더 국제사회에서 대우를 받고 또 우리의 위상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북한을 타격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 전투 패키지로 구성된 훈련에 우리 대한민국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북한 문제 패싱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패싱될 것입니다. 또 미국이 주도가 돼서 북한의 급변 사태를 일으켰을 때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냐, 미국에게 어떤 그 반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통일을 하려면 미국과 같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지금 여러 또 이 미국 조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가려고 한다. 우리 그러지 않고 미국과 같이 가는 그런 대북 정책을 취한다면 앞으로도 통일이 그야말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통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튼튼한 대한민국 안보 그리고 번영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당근을 지금 들고 북한과 협상하고 있지만 채찍을 이렇게 강하게 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베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